여기 평범한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간이 될 예정이었던 물고기도 있어요. 하지만 바다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이 되지 못했죠. 두 번째 물고기는 더 똑똑한 눈을 가졌지만 둘 사이에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림자 속의 실루엣이 보이시나요? 이 크고 못생긴 괴물은 이 이야기의 주요 캐릭터 중 하나고 똑똑한 물고기를 싫어해요.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자, 바다의 세계는 생존을 위한 영원한 투쟁입니다. 크고 강한 존재는 자꾸 약한 존재를 잡아먹어요. 4억 년 전에도 상황은 똑같았지만 규모만 더 커졌을 뿐이었어요. 진짜 괴물들이 바다에 살았죠. 거대한 파충류 물고기가 긴 바다지네를 잡아먹었어요. 어떤 물고기는 뼈로 된 껍질로 덮여 있었어요. 다른 물고기들은 날카로운 이빨을 가졌고요. 그 결과 일부 약한 물고기들은 생존을 위해 바다를 탈출했습니다. 다른 생물들은 먹이를 구하거나 호기심 때문에 바다를 떠났죠. 그래서 진화론에 따르면 수백만 년 동안 이 물고기들은 팔다리와 머리카락을 키우고 나무에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죠? 이제 물고기가 육지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없었다고 상상해 볼게요. 만약 바다가 그렇게 위험하지 않고 해조류와 식물성 플랑크톤이 많고 고대 상어와 거대 상어가 적다면 어떨까요? 먹이도 풍부하고 적도 없겠죠. 물고기가 이곳을 떠나 수억 년 동안 팔다리를 키울 필요가 있었을까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휴식을 취하며 놀 수 있었어요. 일부는 표면에 도달했지만 그곳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강한 바람도 번개의 번쩍임도요. 모든 것이 낯설게만 보였죠. 수백만 년이 지났지만 물고기는 여전히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더 위험한 바다 생물들이 나타났지만 물고기는 더 빨리 헤엄치기 위해 지느러미를 더 길게 키웠을 뿐이에요. 다른 물고기들은 적을 막기 위해 꼬리에 판을 키웠고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물고기는 여전히 수백만 년 전과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들의 두뇌는 발달하고 있었습니다. 물고기는 반향과 꼬리와 지느러미의 움직임을 이용해 서로 소통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하루 종일 헤엄치고 먹이를 찾고 번식하고 함께 어울리면서 물고기가 진화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인류의 역사를 살펴볼까요? 자, 물고기는 육지로 올라왔고 팔다리가 자랐습니다. 그런 다음 생존을 위한 투쟁이 시작됐죠. 어떤 생물은 육식동물이 됐고 어떤 생물은 초식동물이 됐어요. 어떤 생물은 풀을 먹고 어떤 생물은 나무의 익은 과일을 먹었죠. 이 기어다니는 생명체들은 과일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이러한 시도를 거듭한 끝에 생명체의 팔다리가 길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뒷다리로 서 있다가 마침내 직립보행을 하게 됐습니다. 영장류의 조상이었던 이 고대 동물들은 더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해 나무에 오르는 법을 배웠어요. 그러다가 일부는 돌을 이용해 열매를 깨기 시작했어요. 또 다른 동물들은 나뭇가지에 막대기를 던져 고대 사과를 떨어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동물들은 환경과 더 많이 상호작용할수록 두뇌가 더 발달했어요. 검치호랑이와 영장류를 잡아먹으려는 다른 고대 괴물 외에도 악천후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고대 유인원은 동굴에 숨기 시작했고 나뭇가지와 나뭇잎으로 은신처를 만들기도 했어요. 그러던 중 누군가 실수로 불을 지르면서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뇌에 새로운 뉴런 연결이 생겨나면서 추상적인 사고가 가능해졌어요. 사람들은 동굴에 모닥불을 피우고 불길이 벽에 그림자를 들이우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머릿속에 이미지가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인류의 조상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백만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호모 사피엔스로 진화했어요. 물론 그 과정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진화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고 가정해 볼게요. 생존을 위한 투쟁이 인간의 뇌를 형성했습니다. 이제 물고기가 헤엄치는 바다로 돌아가 봅시다. 물고기는 좌우로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고 나뭇가지나 과일에 닿을 필요가 없어요. 주변에는 먹이가 사방에 떠다니고 있습니다. 물고기는 냉혈동물이기 때문에 얼지 않아요. 비나 다른 것을 피할 필요가 없어 지붕이나 쉼터를 짓거나 불을 피울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물고기의 마음에는 무언가 변화가 있습니다. 물고기는 종종 태양의 밝은 빛을 보기 위해 수면으로 헤엄쳐 올라옵니다. 맑은 물을 통해 별이 빛나는 하늘과 밝은 달을 보고 당연히 이 그림들은 뇌에 새로운 신경 연결을 형성했죠. 물고기는 호기심이 많아서 어떻게 하면 육지를 탐험할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물고기의 아가미 기반 호흡 시스템은 오랫동안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해요. 물고기는 이 세상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수십만 년의 진화를 통해 서로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바닷속 생명의 순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물고기들은 산호초 안에 큰 군집을 형성하고 집을 짓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집들은 건물이 아니라 커다란 개미집처럼 생겼어요. 물고기들은 적으로부터 숨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 그곳에 머물러요. 또한 물고기는 새라는 또 다른 적을 만나기도 합니다. 갈매기와 펠리컨은 물고기가 수면 가까이 올라오면 점심을 먹죠. 작은 물고기들은 그곳에서 헤엄치지 않기로 결정하고 수면으로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만듭니다. 이 무언의 법칙이 사회를 형성해요. 어떤 물고기들은 갈매기를 막기 위해 훈련을 합니다. 물고기는 날카로운 돌이나 산호 조각, 조개 껍질 등을 이빨에 물고 있어요. 그리고 갈매기가 자신을 잡으면 산호로 새의 발을 때립니다. 또한 물고기는 날개에 달린 적을 잡을 수 있어요. 갈매기가 물속으로 잠수하면 물고기는 사방에서 갈매기를 공격해요. 물고기는 갈매기의 몸을 연구하고 갈매기가 수면 위에서 어떻게 날고 숨을 쉴 수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이렇게 해요. 물고기는 고도로 발달한 돌고래처럼 현명한 동물이 됩니다. 그들은 지구에 대해 점점 더 많이 이해하지만 물 밖으로 나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수면 위로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던 중 물고기들은 소름 끼치는 걸 발견합니다. 해안가로 헤엄쳐 가다가 비늘이 없고 피부와 팔, 다리가 매끈한 커다란 대머리 생물이 물속으로 뛰어드는 모습을 보게 돼요. 물고기들은 가까이 다가가서 이 생명체를 알아보고자 하지만 이 생명체는 물갈퀴 달린 손으로 물고기를 잡습니다. 이제 물고기에게는 또 다른 위험한 적인 바다 사람이 있습니다. 바다 사람은 영리하고 잔인하고 강합니다. 이 동물들을 이해하기 위해 현실 세계로 돌아가 물개, 돌고래, 고래, 바다 코끼리를 살펴볼게요. 이 동물들은 모두 포유류로 따뜻한 피가 흘러요. 하지만 어류와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바다 표범과 바다 사자는 개와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너티와 코끼리는 공통의 기원을 가지고 있어요. 고래와 돌고래는 하마와 발굽이 있는 동물의 해양 버전입니다. 수억 년 전 이 모든 포유류의 조상은 냉혈 어류였어요. 그들은 바다에서 나와 육지를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변화하기 시작했고 체온이 상승했어요. 하지만 이 동물들 중 일부는 물에서 멀리 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다를 떠난 동물들은 개, 곰, 코끼리가 됐죠. 그리고 바다와 바다에 가까이 머물렀던 부류는 물에 적응한 포유류가 됐습니다. 이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육지를 탐험하지 않았어요. 어떤 동물들은 육지의 적을 피해 물속에 숨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오랜 시간을 견디지 못한 동물도 있었을 거예요. 지느러미를 가진 동물로 변신한 부류도 있었죠. 아가미는 없지만 물속에서 몇 분 동안 숨을 참을 수 있습니다. 이제 나무에 사는 영장류가 육지로 이동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들의 피부는 털을 잃고 손가락에 물갈퀴가 자라며 온몸이 두꺼운 지방층으로 덮일 거예요. 그들은 지능을 발달시키고 바다 사람이 됐습니다. 피하 지방 때문에 몸무게는 북극곰만큼이나 무거워졌죠. 사실 모든 해양 포유류는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지방이 필요합니다. 많은 양의 지방은 물속에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게 해줘요. 이제 똑똑하고 평화로운 물고기들이 잔인한 바다 인간과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싸움에서 누가 승리할까요? 이걸 알아보려면 다른 영상이 필요할 것 같네요.